화폐 수요 함수와 화폐 공급 함수, 그러니까 화폐 시장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셔가지고 지금 찍고 있긴 한데요. 아, 질문해주신 분은 매경 테스트 기준으로 오수만 필요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좀 투머치이긴 할 겁니다. 우리 응시자분들이 매경이랑 테셋이랑 같이 보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매경은 범위가 넓은 대신에 난이도는 낮고, 그리고 테셋은 범위가 좁은 대신에, 그러니까 거의 경제학만 나오죠. 경영학은 거의 안 나오고 경제학만 나오는 대신에 좀 어렵다라고 이렇게 다들 알고 계신데, 지금 말씀드리는 건 경제학 주제입니다. 경제학 주제인데 테스트 시험에서도 여기까지는 그렇게 자주 내지는 않고요. 혹시 이거 관련해서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제일 어려운 문제 축에 속할 겁니다. 그래서 매경 테스트 최우수 또는 테스트 S급이 필요하시면 여기까지 챙겨 가시는데, 그게 아니라면 뭐 테스트 기준으로 1급, 2급 또는 매경 기준으로 우수 이 정도만 필요하시면 요거는 그냥 제끼셔도, 그냥 찍으셔도 시험장에서 될 것 같습니다.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이걸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는 많은 이제, 그러니까 그 앞에 많이 뭐랄까 배경으로 깔아놔야 되는 설명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케인즈 얘기인데요. 저기 케인즈라는 사람이 거시경제학을 출발시켰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케인즈는 화폐 수요에 대해서도, 케인즈 이전에는 여기부터 설명드릴게요. 케인즈 이전에는, 그러니까 케인즈 이전에 있던 사람들이 고전학파 계열인 거죠. 케인즈라는 사람이 1919년도에 등장을 했어요. 여기 그냥 적으면서 할게요. 자, 고전학파, 그러니까 거시경제학에는 고전학파 계열이랑 케인즈학파 계열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미시경제학에는 뭐 학자들끼리 뭐 이견이 갈린다 이런 거 안 배우셨죠? 왜냐면 미시경제학은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이론 정립이 끝났어요. 그건 이제 수학을 쓴 학문이기 때문에, 저기 보면 뭐 한계 비용이니 뭐 이런 것들 하면서 되게 수학 튀어나오잖아요. 이 만고 불변의 법칙인 수학을 통해서 정립한 과목이 미시경제학이기 때문에 미시경제학은 학자들 사이에 이견이 없어요. 그런데 거시경제학은 아직도 싸우고 있는 겁니다. 거시경제학의 역사가 한 100년 조금 넘었기 때문에 아직도 하나로 정립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고전학파 계통이랑 케인즈학파 계통이랑 아직도 싸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고전학파 계통이랑 케인즈 계통이 있는데, 케인즈 학파라고 쓸게요. 케인즈의 생각을 따르는 사람들이 케인즈 학파인 겁니다. 고전 학파는 화폐 수요에 대해서 화폐 수요는 오직 소득에 의해서만, 그리고 소득 플러스입니다. 플러스라고 쓰겠습니다. 소득의 증가 함수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뭔 말이냐면 화폐 수요는 소득이 증가하면 화폐를 많이 가지고 싶어 한다. 되게 직관적이죠. 맞는 말이죠. 소득이 증가하면, 내가 저기 이제 월급이 막 오르고 했으면 나 돈도 많이 가지고 있을래. 화폐 수요는 내 주머니 안에 화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지폐 있죠? 그 지폐를 갖고 싶어하는 욕구입니다. 그래서 소득이 늘어나면 당연히 화폐 수요도 증가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케인즈라는 사람이 1919년도 미국에서 대공황을 터졌을 때, 그때 짜잔하고 등장해서 이제 경제학계의 대스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케인즈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그래서 학파를 형성을 하게 된 거죠. 케인즈라는 사람은 화폐 수요를 고전 학파랑 조금 다르게, 오케이, 소득의 증가 함수도 맞아. 소득의 증가 함수란 얘기는 소득이 증가하면 화폐 수요도 같이 증가한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거 말고 한 가지를 더 추가했어요. 이자율의 감소 함수다라는 말도 했거든요. 그러면서 세 가지 얘기를 합니다. 세 가지 얘기. 이자율의 감소 함수란 얘기는 이자율이 떨어지면 화폐 수요가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이자율이 떨어지면 화폐 수요는 증가한다. 이거는 소득이 증가하면 화폐 수요가 증가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케인즈라는 사람은 되게 직관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화폐를 가지고 싶어 하느냐, 주머니 속에 현금을 들고 가지고 있고 싶어 하느냐에 대해서 나름대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화폐 수요를 하는 데에는 화폐를 보유하고자 하는 그런 동기, 어떤 모티브로 하냐,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거래적 동기라는 게 있고, 거래적 동기, 그리고 예비적 동기, 투기적 동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테셋이나 매경 테스트 책이 나올지 모르겠어요. 여기까지 제가 지금 저도 사실 매경이나 테셋 공부를 하는 사람이 아니어가지고 합시다. 네, 이 얘기가 과연 나올지, 네, 제가 투머치로 하는 걸까봐 설명을. 그래서 거래적 동기랑 예비적 동기가 소득의 증가함수고, 그리고 이게 투기적 동기가 이자율의 감소함수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거래적 동기. 사람들이 왜 화폐를 가지고 싶어 하느냐? 당연히 거래하기 위해서, 물건 사고 팔기 위해서 사람들이
화폐를 가지고 싶어 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떨 때 거래적 동기에 의해서 물건 사고 팔고 하기 위해서 화폐를 가지고 싶어 하느냐? 소득이 늘어나면. 소득이 늘어날수록 사람들은 당연히 물건을 많이 사고 싶어 하겠죠. 그러니까 거래적 동기 화폐 수요가 늘어난다 라고 얘기를 했고, 예비적 동기는 혹시 모를 불상사 같은 일들이 있죠. 뭐 집안에 누가 크게 아프다던가 뭐 이제 뭐 교통사고가 났다던가 그럴 때 돈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예비적인 상황을 위해서도 사람들은 돈을 가지고 싶어 한다, 화폐를 가지고 싶어 한다 라는 게 예비적 동기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소득의 증감수라고 봤어요. 사람들이 부자가 되면 부자가 될수록 이런 예비적, 그러니까 뭐 사고가 난다던가 누가 아프다던가 하는 이유로 인해서 화폐를 보유하고자 하는 그 동기가 커진다. 그러니까 화폐 수요가 증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제 마지막이 투기적 동기예요. 투기라는 건 돈 버는 거잖아요. 뭐 투자해가지고 이제 돈 튀기겠다 이런 거죠. 네, 그 투기적 동기에 의해서도 사람들이 화폐 수요를 가지고 있다라고 케인즈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투기적 동기는 이자율의 감소 함수라고 봤거든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채권 설명을 해야 됩니다. 케인즈는 사람들이 자산을 극단적으로 두 가지만 보유하고 있다라고 가정을 했어요. 두 가지만 보유를 한다라고. 그래서 하나는 현금이고요. 하나는 채권입니다. 하나는 현금이고 하나는 채권이요. 채권은 돈을 빌려주고 빌릴 때 발행되는 증서란 말이에요. 빌려주고 빌릴 때 발행되는 증서예요. 자,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한테서 돈을 빌려요. 그러면 돈은 이렇게 흘러갑니다. 돈은 B가 A한테 주는 거죠. 그럼 A는 B한테 채권이라는 증서를 주는 겁니다. 채권이라는 증서. 이 증서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만기는 만기는 1년이다. 그리고 100만 원 빌렸다. 이자율은 10%다. 그러니까 100만 원 빌린 거에 대해서 이자율 10%니까 1년 뒤에 정확하게 날짜가 쓰여 있겠죠. 몇 월 며칠까지 나한테 이 채권을 들고 오면 100만 원, 원금 100만 원, 그리고 100만 원에 대한 이자 10만 원, 합쳐서 110만 원을 이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내가 갚겠다라고 쓰여 있는 게 그게 채권이에요. 그러면 자, B라는 사람은 A한테 돈을 빌려줬죠. 돈을 빌려주고 나서 이 채권을 가지고 있으면 자기가 1년 동안 그대로 가지고 있어도 돼요. 1년 동안 그대로 갖고 있다가 A한테 찾아가서 야, 너 채권 있다. 너가 발행한 채권이야. 이 채권에는 너가 이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언제 1년 뒤에 그 날짜가 적혀 있을 겁니다. 그 언제 110만 원을 갚겠다고 적혀 있어. 그러니까 나한테 돈 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채권이야. 별거 없죠? 자, 그런데 이 채권은 팔릴 수도 있어요. 자, 예컨대 이게 원래 1년 뒤에 110만 원 주는 거라고 해봐요. 1년 뒤에 110만 원 주는 겁니다. 그런데 B가 갑자기 돈이 급해가지고 이걸 C라는 사람한테 갖다 팔 수도 있는 겁니다. C라는 사람한테. 예를 들어서 돈이 급하니까 C한테 찾아가서 야, C야 있잖아. 이 채권은 A가 발행한 건데 1년 뒤에 몇 월 며칠까지 가면은 110만 원 주는 거야. 110만 원 주는 거. 근데 내가 지금 돈이 급하거든. 그러니까 이거 조금 깎아서 팔게. 이거 110만 원 받는 거니까 좀 깎아서 팔게. 그러니까 너 지금 나한테 뭐 예를 들어서 뭐 90만 원만 주라. 나 지금 돈 급해서 그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C는 조건을 들어보고 괜찮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C가 당장 90만 원을 주고 이 채권을 B가 C한테 넘기는 겁니다. 채권을.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이 채권을 C가 가지고 있다가 그 약속된 날짜에 A한테 찾아가는 거예요. A한테 찾아가서 야, A야, 나 C라는 사람인데 이 채권 들고 있으면 너가 110만 원 주기로 했다며. 요 채권에 110만 원 준다고 쓰여 있던데 110만 원 주기로 했다면 나한테 110만 원 내놔. 그러면 A는 그렇네. 너가 채권을 가지고 있네. 그럼 나는 너한테 110만 원을 줄게.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채권은 최초에 발행해서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계속 팔 수 있어요. C도 다른 사람한테 뭐 D한테, E한테, F한테 계속 팔 수 있는 겁니다. anyway, 그래서 이 채권은 여기에 110만 원이라고 적혀 있지만 이 110만 원이 지금 C한테 넘어갈 때 110만 원에 거래됐나요? 아니죠. 90만 원에 거래됐죠. 이렇게 그 채권은 거래될 수 있는 그 가격이 계속 바뀌는 겁니다. 가격이 바뀌고요. 가격이 바뀌면 이자율이 달라져요. 자, C 입장에서 보세요. C 입장에서 공간이 없으니까 여기다 쓸게요. C 입장에서 지금 제가 설명드리려는 건 채권 가격과 이자율 간의 반비례 관계라는 걸 설명드리는 겁니다. 채권 가격과 이자율 간의 반비례 관계. 반비례 관계란 얘기니까 둘이 반대로 움직인다는 얘기죠. 채권 가격이 올라갈 땐 이자율이 떨어지고요.
채권 가격이 떨어지면 이자율은 올라간다. 그거 지금 설명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C 입장에서는 지금 채권을 자기는 90만 원에 샀죠. 90만 원에 샀는데 이게 1년 뒤에 얼마가 돼요? 그 약속한 날짜가 되면 110만 원이 됩니다. 그쵸? 그러면 C 입장에서는 90만 원 넣어서 20만 원 얻는 장사예요. 90만 원 넣어서 플러스 20만 원이 되어서 이게 이자예요, 이자. C 입장에서 이자인 거죠. C 입장에서 90만 원 넣어서 110만 원 되는 거니까 수익률은 무슨 핵으로 쓰지? 수익률은 내가 90만 원 넣어서 20만 원 얻는 거죠. 이자를. 이자 수익을. 그러니까 9분의 2인 거예요. 9분의 2가 얼마냐? 0.18 곱하기인가? 계산기 때리겠습니다. 22%네요. 수익률 22%인 겁니다. 이해되실까요? 혹시 C가 이거보다 더 싸게 샀다고 해봐요. 더 싸게 샀어요. 80만 원에 샀다고 해봐요. 80만 원에 사면 이건 마지막에 무조건 110만 원 주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80만 원 사서 110만 원 얻는 거니까 C는 이건 30만 원 얻는 거랍니다. 이게 이자 부분인 거예요. C 입장에서 이자 부분인 거예요. 그러면 수익률은 어떻게 돼요? 80분의 30이 되죠. 80분의 30. 80분의 30은 당연히 90분의 20보다 클 겁니다. 분모는 작아졌고 분자는 커졌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숫자로 소수로 표현하면 이건 37.5%네요. 자, 보세요. 자, 채권 가격이 C 입장에서는 채권 가격이 내가 산 가격이 90에서 80으로 떨어지죠. 90에서 80으로 떨어지니까 나의 이자율은 올라가요. 나의 보유 수익률은 올라가요. 채권을 들고 있을 때의 수익률이 이자율인 겁니다. 채권을 들고 있을 때의 수익률이 그게 이자율인 거예요. 채권 가격이 90에서 80으로 떨어지니까 내가 더 싸게 사니까 이자율은 비싸게 받는 거예요. 이자율은 비싸지는 거예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이건 채권이라는 건 만기에 얼마를 주고받을지가 정해져 있는 겁니다. C 입장에서는 만기에 나는 110만 원 받을 거야 라는 게 정해져 있어요. 이게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는 내가 그러면 이걸 최초에 싸게 살수록 내가 받는 이자가 높아지고 이자율도 높아지는 겁니다. 이해되실까요? 혹시 이걸 비싸게 샀다고 해봐요. 비싸게. 예컨대 100만 원에 샀어요. 100만 원에. 이 채권을 100만 원에 샀어요. B가 C한테 100만 원에 넘긴 겁니다. 그러면 100만 원에 샀으면 C는 마지막에 얼마 받죠? 그래도 110만 원이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이자를 얼마 받아요? 100만 원 넣어서 110만 원이니까 10만 원이죠. 10만 원. 10만 원이라고요. 그러면 이자율은 어떻게 돼요? 100 넣어서 10만 원이니까 이건 10%죠. 자, 보세요. 그럼 얘랑 비교해 볼게요. 얘랑. 자, 채권 가격이 90이 아니라 100이에요. 채권이 비싸죠. 채권이 비싸니까 수익률은 어떻게 돼요? 채권의 수익률은 22%가 아니고 10% 낮아져요. 채권이 90, 100 이렇게 비싸지니까 수익률은 낮아집니다. 그리고 채권에서의 수익률을 다른 말로 이자율이라고 부른다고요. 이자율이라고. 자, 그래서 채권 가격이랑 이자율이 반비례 관계, 반대로 움직이는 걸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케인즈는 사람들이 자산을 현금이나 채권만 갖고 있다고 봤어요. 현금이나 채권만 갖고 있어요. 그리고 케인즈는 한 가지 가정을 더 넣습니다. 사람들은 현금에 몰빵하거나 채권에 몰빵하거나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을 반반 이렇게 갖고 있는 게 아니고 몰빵한다 그렇게 가정을 하는 거예요. 케인즈 선생님께서 그렇게 가정했으니까 우리는 따르는 겁니다. 몰빵 할 건데, 자, 보세요. 자, 투기적 동기에 따르면, 화폐 수요의 투기적 동기에 따르면 이자율이 떨어질수록 화폐를 많이 보유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이자율이 떨어질수록 화폐를 많이 보유하고 싶어 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자율이 떨어져 있으면 이자율이랑 채권 가격은 반비례하죠. 그래서 이자율이 낮다는 얘기는 채권 가격은 높다는 겁니다. 이 상황인 거예요, 이 상황. 자, 그러면 이자율이 낮아봐요. 이자율이 낮으면 채권은 비싸죠. 이자율과 채권 가격은 반비례하니까 이자율이 낮으면 채권은 비싸요. 비싸니까 이거 사겠어요, 안 사겠어요? 비싸, 안 사 이렇게 돼요. 비싸니까 안 사죠. 안 사죠. 그리고 케인즈는 사람들이 이 두 가지만 가지고 있는데 한쪽에 몰빵한다고 했습니다. 한쪽에 몰빵. 그러니까 나는 현금이 좋아. 자, 채권 싫어요. 채권은 비싸가지고 안 살 거예요. 채권은 싫어요. 채권은 싫으니까 이제 현금이 좋은 거예요. 현금 좋아. 현금 가질래. 이렇게 돼요. 현금 가질래가 뭐예요? 이게 화폐 수요죠. 자, 제가 출발을 이자율이 낮다고 봤습니다. 이자율이 낮으니까 사람들이 현금을 가지고 싶어 해요. 이자율이
이자율이 낮으니까 화폐 수요는 커진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 앞에다가 마이너스로 하고 이자율의 감소함수, 화폐 수요는 이자율의 감소함수라고 했습니다. 감소함수란 얘기는 얘랑 얘랑 반대로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얘랑 얘랑 증가함수였으면 이자율 낮을 때 화폐 수요도 낮겠죠. 이자율이 낮을 때 화폐 수요도 낮겠죠. 하지만 감소함수입니다. 이자율이 낮은 화폐 수요는 커진다 라는 게 케인즈가 지금까지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케인즈 얘기를 쭉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장 남겨서 이제 케인즈가 어떻게 요걸 그래프로 나타내는지 봅시다. 잠깐 돌아갈게요. 우리 경제학에서 어떻게 그래프를 그리는지 그거부터 합시다. 자, 그러면 경제학에서 어떻게 보세요. 자, 그러면 화폐 수요를 설명하는 요인이 두 가지죠. 고전학파는 요게 한 개밖에 없었지만 화폐 수요를 설명하는 요인이 두 가지입니다. 자, 이게 요인 1번이고요. 얘가 요인 2번이죠. 그리고 그 설명 대상이 있으니까 여기도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요인 1과 요인 2가 화폐 수요를 결정한다 입니다. 요인 1과 요인 2가 화폐 수요를 결정하니까 우리가 이걸 그래프로 나타내려면 세 가지를 동시에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세 가지를.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세 가지를 동시에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축이 3개가 필요합니다. 축이 3개. 축이 3개가 필요하다는 얘기는 잠깐 물리학 할게요. 축이 3개가 필요하다는 얘기는 3차원 공간에 그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3차원 공간.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체계의 표시를 하죠. 종이 위나 종이 위에서 이런 지식을 전파하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3차원 공간을 이 종이라는 이 면은 2차원이죠. 3차원을 2차원에 그려야 되는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요인이 3개이기 때문에 3변수 함수고요. 3변수 함수, 변수가 3개란 얘기예요. 3변수 함수는 3차원 공간에 그려야 됩니다. 왜냐면 축이 3개니까. 축 1, 축 2, 축 3. 축 1, 축 2, 축 3. 하지만 우리는 종이 위에 이걸 나타내기 위해서 종이라는 2차원 평면 공간 위에 나타내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다시 우리 미시경제학으로 잠깐 할게요. 미시경제학. 그래서 미시경제학에서 이런 거 하셨어요. 자, 미시경제학입니다. 미시경제학. 우리 사과라는 재화가 있다고 해봐요. 사과라는 재화. 사과. 그럼 사과. 그러면 이제 이게 궁금한 거예요. 사람들이 사과를 몇 개를 먹을까? 사과를 몇 개를 먹을까? 그럼 사과를 사람들이 얼마나 수요를 할까? 얼마나 사람들이 사과를 먹고 싶어 할까? 사 먹고 싶어 할까? 라고 하면 여기를 결정하는 것은 요인이 많단 말입니다. 사과 수요에 대한 결정 요인은 사과가 얼마나 비싸냐? 가격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뭐 대체재도 있겠죠. 대체재의 가격도 있을 거고요. 그쵸? 소득도 있을 거고요. 뭐 등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사람들이 뭐 개인적인 기호도 있을 거고요. 유행도 있을 거고요. 많죠.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사과를 몇 개, 이게 Q죠. 몇 개니까 개수니까 Q입니다. 퀀티티입니다. 사과를 사람들이 몇 개나 수요할까? 수요량. 사과의 수요를 결정하는 요인은 거의 무한대일 겁니다. 자, 요인 1번 있고요. 가격. 요인 2번 있고요. 요인 3번 있고요. 요인 4번 있고요. 요인 5번 있고요. 등등등등 많죠. 제가 지금 여기 얘네들이 요인인데 이게 요인인데 이 요인을 지금 5개밖에 안 써서 그렇지 더 많단 말입니다. 그러면 요인을 5개만 고려하더라도 우린 6차원이 필요해져요. 왜냐면 축이 6개가 필요하니까. 가격축, 대체재의 가격축, 소득축, 기호축, 유행축, 사과축, 사과 수요축 이렇게 해서 축이 6개 필요하죠. 6차원 공간이 필요하다고요. 그런데 우리 인간 6차원 이해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이 인간은 3차원이 한계예요. 그래서 이거를 2차원 평면 위에서 나타내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쓰냐면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 제일 중요한 건 이거일 거야. 라고 해서 그래프를 2차원 그래프를 그리는 겁니다. 2차원 그래프.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가 Q를 놓고 여기다 P를 놓죠. P 가격. 그리고 여기 수량. 이렇게 나왔어요. 맞죠? 그리고 우리 미시경제학 제일 처음에 배우는 거 하는 겁니다. 이게 사과의 이게 수요 함수입니다. 사과의 수요 함수. 그래서 이런 거 배우셨어요. 자, 가격의 움직임은 요 선상에서 움직이는 거를 표현한다.
가격이 높을 때는 적게 먹고 가격이 떨어지니까 많이 먹는다. 이건 선상에서 움직이는 거고, 나머지 요인들 얘네가 나머지 요인이죠. 얘네가 나머지 요인이에요. 나머지 요인들은 이 그래프 자체가 움직이는 거로 표현된다. 이 그래프 자체가 움직이는 거. 예를 들어서 소득이 증가하면 그래프 자체가 오른쪽으로 가고, 소득이 감소하면 그래프 자체가 왼쪽으로 가고, 사과를 먹는 게 뭐 유행이랬어. 뭐 예를 들어서 저기 TV에 사과를 먹으면 완전 뭐 200살까지 살 수 있대요. 이런 이제 뉴스가 나왔다고 TV에서 막 뉴스에 나온다. 그럼 사과가 유행 타겠죠. 그러면 그래프 자체가 오른쪽으로 가고, 뭐 사과를 먹었더니 암이 증가하더라. 그러면 그래프 자체가 왼쪽으로 가고. 자, 그래서 경제학은 이런 방법을 택하는 겁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한 가지를 선택해요. 제일 중요한 거 한 가지를 선택해서 걔를 세로축에 넣어요. 세로축에 놓고, 그리고 우리가 분석하는 건 요 Q죠. 요 Q는 가로축에 넣습니다. 가로축에. 그래서 우리는 차원을 두 개만 써요. 차원을 두 개만 쓰니까 이 평면 위에, 요 종이라는 평면 위에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부터. 그래서 제일 중요한 요 두 개는 놓고 나머지 것들은 그래프 자체가 움직이는 걸로 설명하는 거예요. 요 제일 중요한 두 개 있죠. 제일 중요한 두 개는 요 선상에서 가격이 변할 때 사과 수요량이 어떻게 변하냐, 이거는 요 선상에서 움직이는 걸로 표현을 하고, 나머지는 다 이렇게 그래프 자체가 움직이는 거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거 아마 책이 없을 텐데, 이거 멋있는 말로 세테리스 파리부스라고 해요. 세테리스 파리부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면 이런 뜻이에요.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면. 딱 봐도 라틴어죠? 라틴어인가? 뭐 라틴어인지 로마어인지 anyway. 자,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면 뭔 말이냐면, 자, 가격이랑 수량만 이제 분석을 할 때는 요 다른 조건들 있죠. 요 다른 조건들은 요 그래프를 안 움직인다. 요 그래프를 안 움직이고 그냥 요렇게 가만히만 있는다. 요 다른 조건들은 일정하다. 요 다른 조건들은 일정할 때 가격과 수량을 분석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다른 조건들이 변해버리면 그래프 자체가 움직이는 거죠. 얘네가 변해버리면 그래프 자체가 움직이는 거죠. 세테리스 파리부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다시 우리 돌아와서, 그러면 케인즈는 화폐 수요를 분석할 때 화폐 수요에는 두 가지가 영향을 미친다고 했어요. 두 가지가. 첫 번째는 뭐였어요? 소득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이자율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축이 세 개가 필요해요. 소득 축, 이자율 축, 화폐 수요 축. 소득 축, 이자율 축, 화폐 수요 축. 발음이 안 되기 시작했네요. 자, 그래서 아무튼 우리는 축이 세 개 필요하니까 3차원 공간에 나타내야 되는데, 3차원 공간에 안 나타내고 2차원 공간에 나타내겠다. 그럼 여기서 우리 이게 요인이라고 했어요. 이게 요인. 얘를 변화시키는 요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 하나를 선택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자율을 선택한 겁니다. 케인즈는 이자율을 선택해요. 그래서 요렇게 그래프를 그리는 겁니다. 여기가 화폐의, 잘못 썼다. 화폐의 수량인 겁니다. 우리 아까 저기서는 사과의 수량이었죠. 여기서는 화폐의 수량인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사과의 가격이 들어갔죠. 사과의 가격 말고 우리는 뭘 넣겠다고요? 이자율을 넣겠다고요. 이자율. 그래서 R, 이렇게 이자율을 R 넣습니다. 자, 그리고 화폐 수요랑 이자율은 아까 마이너스 관계가 있다고 했죠. 감소함수라고 했죠. 감소함수라고 했습니다. 얘는 증가함수고 얘는 감소함수예요. 감소함수니까 그래프는 기울기가 거꾸로 나와야 됩니다. 자, 아까 어떻게 됐죠? 이자율이 낮으니까 이자율이 낮다는 얘기는 채권은 비싸다는 얘기고, 채권은 비싸니까 여기다 쓰면서 할까요? 이자율이 낮아요. 그럼 채권은 비싸다고요. 왜? 채권 가격이랑 이자율은 반비례하니까. 그럼 채권이 비싸면 채권 안 사.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현금 좋아. 케인즈는 사람들이 채권 안 사면 현금에 몰빵한다고 하고 했어요. 현금 좋아. 그러니까 화폐 수요가 큰 겁니다. 화폐 수요 커. 화폐 수요가 크다. 요거 하나만 씁시다. 공간이 없어가지고요. 자, 그러면 이자율이 낮을 때는 화폐 수요가 크다고요. 이자율은 여기가 높은 거고 여기가 낮은 동네죠. 이자율이 낮은 동네일 때는 화폐 수요가 많다고요. 화폐 수요가 많으니까 요쯤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거꾸로 가볼까요? 이자율이 높다고 쳐봐요. 이자율이 높아. 그럼 이자율이 높으면 채권은 싸요. 이자율이랑 채권 가격은 반대니까
이자율이 높을 땐 채권 가격이 싸요. 그럼 채권도 사고 싶어 하겠죠. 나 채권 좋아. 저거 싸네. 지금 사놔야지. 저거 싸잖아. 싸는 게 좋죠. 싼 거 사고 싶죠. 그러면 채권은 사. 그럼 현금은 싫어. 현금 싫어요. 현금은 싫으면 화폐 수요는 작죠. 화폐 수요는 작죠. 그래서 이자율이 높을 땐 화폐 수요는 작은 겁니다. 그래서 요쯤에 결정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을까요? 그래서 화폐 수요 함수는 기본적으로 기울기가 마이너스인 거예요. 기울기가 마이너스인 거예요. 그리고 책에 따라서 이거를 이렇게 부드럽게 곡선으로 그리기도 하고 직선으로 그리기도 하고 하는 겁니다. 곡선으로 그려봅시다. 우리 왜 있잖아요. 화폐 수요 함수도, 아니 화폐 말고 우리 저기 사과도 있잖아요. 잠깐 난 얘기하겠습니다. 사과도 사과 수요 곡선, 공급 곡선 이렇게 어떤 책에서 처음 배우실 때 사과 수요 곡선, 공급 곡선 이렇게 곡선으로 그렸죠. 곡선으로 그리다가 문제 풀 때는 다 직선으로 갑니다. 문제 풀 때는 다 직선으로 가요. 왜냐면 이거 곡선으로 내려면 이거 기본적으로 2차 함수 이상으로 내야 돼요. 우리 고등학교에서 수학 공부할 때 2차 함수 그래프 이렇게 생겨보는 거 배웠죠. 곡선을 나타내려면 2차 함수 이상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2차 함수 이상으로 내면 빡세잖아요, 문제가. 그러니까 1차 함수로 내는 거야, 다. 1차 함수는 직선이니까. 직선 1차 함수. 그래서 원래는 수요 곡선, 공급 곡선에서 곡선이 맞아요. 곡선이 맞지만 우리는 실제 시험 풀 땐, 문제 풀 땐, 계산 문제에서는 수요 곡선이 아니고 수요 직선을 주는 거죠. 수요 직선, 공급 직선을 주는 거예요. 하지만 말은 그대로 우리는 수요 곡선, 공급 곡선 이렇게 곡선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원래는 곡선이 맞아요. 원래는 곡선이 맞은데 곡선으로 나타내려면 2차원 이상, 아니 2차 함수 이상, 2차 함수 이상, 2차 함수, 3차 함수, 4차 함수 내야 되니까 빡세죠. 그러니까 문제 쉽게 내주려고 직선으로 내는 겁니다. 직선은 1차 함수예요. 그래서 문제를 위해서 1차 함수가 다 등장을 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이게 화폐 수요예요. 화폐 수요. 화폐 수요 함수고, 그럼 화폐 공급 함수도 있겠죠. 화폐 공급 함수. 화폐 공급 함수는 수직이라고 가정합니다. 더 어렵게 들어가면 이렇게 우상향한다라고 가정하기도 하는데 우리 수직이라고 갑시다. 우리는 매경 테스트나 테스트만 보는 거니까. 왜 수직이냐면, 그러니까 자, 이자율이 높든 이자율이 낮든, 자, 이자율이 높든 이자율이 낮든 화폐 공급은 일정하다는 얘기예요. 요 수준에서 화폐 공급량은 이 수준에서 일정하다는 얘기예요. 이게 화폐 공급 함수입니다. 왜 일정하냐면 화폐 공급은 누가 해요? 중앙은행이 하죠. 우리나라로 치면 한국은행이 하죠. 한국은행이 하죠. 한국은행이 우리 화폐 이만큼 공급할 거야 라고 정했으면 그만큼 그냥 공급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500조다. 한국은행이 결정하는 거예요. 다른 요소들이 끼어들 필요 없이 그냥 한국은행이 500조 발행할 거야. 그러면 그냥 500조 있다. 이렇게 그냥 보는 겁니다. 그리고 설명드렸듯이 좀 더 어려운 레벨의 시험 공부를 하시면 이게 아니고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다라고 배워요. 하지만 우리는 매경 테스트나 테스트 볼 거니까 수직이라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화폐 수요 함수도 기본적으로, 자, 이자율이 올라가면 화폐 수요는 줄고, 이자율이 올라가면 화폐 수요는 줄고, 이자율이 떨어지면 화폐 수요는 늘어나요. 이자율이 떨어지면 화폐 수요는 늘어나요. 그래서 자, 이자율의 변화는 요 선상에서 움직이는 겁니다. 선상에서. 그러면 요 이자율 말고 다른 요인들이 변하면, 우리 아까 사과에서도 했었죠. 가격이 변하면 요 선상에서 움직이고, 나머지 요인들이 변할 때는 그래프 자체가 움직인다고 했습니다. 똑같아요. 이자율이 변할 때는 요 선상이에요. 선상. 그런데 소득이 변할 때는 다른 요인 더 없어요. 아까는 요인이 무한대였지만 다른 요인 없어요. 케인즈는 없다고 본 거예요. 물론 후대 학자들은 이거 말고 요인들을 더 추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당장 밀턴 프리드먼, 혹시 프리드먼 아마 안 나올 건데, 프리드먼의 뭐 신화폐 수량설 이런 게 혹시 책에 있다면 프리드먼 아저씨는 무한대라고 가정했습니다. 근데 우린 케인즈만 볼 거니까. 케인즈는 두 가지밖에 없다. 그럼 이자율은 여기다가 놓고, 그러면 소득이 증가하면 아까 사람들이 거래적 동기 또는 예비적 동기에서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싶어 한다. 그러니까 플러스라고 했죠. 그래서 소득이 증가하면 화폐 수요 함수 자체가 오른쪽으로 가는 거예요. 화폐 수요 함수 자체가 오른쪽으로 가요. 자, 그러면 이자율이 어떻게 돼요? 균형 이자율이 원래는 여기였어요. 수요와 공급이 맞는 데서 이자율이 결정되니까. 그런데 이 소득이 증가해서 거래적 동기랑 예비적 동기의 화폐 수요가 증가하면 화폐 수요 함수가 이렇게 가버리니까, 오른쪽으로 가버리니까 이자율이 올라가죠. 균형 이자율이.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 화폐 공급 함수를 안 따지면 이자율과 화폐 수요는 반비례합니다.
이자율과 화폐 수요는 반비례해요. 그런데 소득이 일어나면 요 화폐 수요 함수와 화폐 공급 함수의 균형상에서 소득이 일어나면 화폐 수요 함수 자체가 움직여서 요 곡선 자체가 움직여서 그래프 자체가 움직여서 균형이 여기에서 여기로 가니까 이자율이 올라간다 이겁니다. 빡세죠? 그래서 저기 매경 최우수나 테스트 S급 받으실 거 아니면 이거 굳이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네, 선택은 본인의 몫이고요. 저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거 공부 안 했는데 이 문제 많이 나와가지고 너 때문에 나 우수 못 받았다 저기 S급 테스트 1급 2급 못 받았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예. 저는 최선을 다해서 설명했습니다. 아유 힘들어라. 여기까지 하죠.